안녕하세요, 김필산입니다. 착한 것보다 더 좋은 게 뭘까요? 바로 정의로운 것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우리는 게임 이론의 가장 유명한 사례인 죄수의 딜레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죄수의 딜레마에 따르면 상호 협력하는 경우 금방 빵에서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배신 카드를 낼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이 협력 카드를 냈을 때 상대방이 배신을 때려버린다면 여러분은 최악의 형을 살게 될 것이니까요. 그 가능성이 두려운 나머지 우리는 달달한 배신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리처드 도킨스가 애초에 이기적 유전자를 쓴 이유는 이타성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말이죠. 이기적 유전자는 동물과 인간이 이타적인 마음씨를 가지도록 진화했음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건 뭔가요? 죄수의 딜레마는 오히려 인간이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죄수의 딜레마로 이타성이 진화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호혜적 이타주의입니다. 호혜적이라는 게 뭐죠? 서로 이득이 되는 행위를 주고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타주의를 설명하는 또 다른 하나의 이론이 있었죠. 바로 혈연 이타주의입니다. 유전자가 섞인 혈연의 경우 가족을 도와주는 유전자가 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호혜적 이타주의는 유전자가 섞이지 않은 남남 관계일 때 어떻게 상대방을 돕는 행위가 진화할지 설명해야 하는 더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타주의를 설명하는 방식이 바로 죄수의 딜레마인 거죠. 근데 뭐라고요? 죄수의 딜레마는 이기적인 배신자를 설명하는 이론 아니었나요? 한 가지 조건을 추가하기만 하면 됩니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반복하는 거죠. 이번 이론의 주인공은 바로 로버트 엑셀로드라는 정치학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분은 생물학자가 아닌 정치학자였습니다. 제가 죄수의 딜레마가 국제정치학에도 연구하고 있는 분야라고 말씀드렸죠. 로버트 엑셀로드는 죄수의 딜레마가 너무 꿀잼이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재밌었나요? 엑셀로드의 생각에 죄수의 딜레마를 한 번만 아니라 여러 번 시켜본다면 다른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배신자가 또다시 같은 상대방을 만난다면 또 배신을 때려버리는 게 뭐 정상적인 사고방식일까요? 만약에 세 번째, 네 번째, 10번째 똑같은 상대방을 만나게 된다면 완전 서먹서먹한 관계에서 이 쓰레기 같은 놈은 또다시 배신 카드를 내게 될까요? 혹시라도 속여먹은 상대를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 또한 매우 복잡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배신을 때려버려서 사이가 나빠진 상대방과 또다시 게임을 해야 된다면 내가 배신을 때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상대방이 안갚음을 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내가 먼저 협력을 한다면 상대방도 뭐 믿고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배신이라는 완전히 달달한 꿀이 아닌 상호협력에 적당히 달콤한 올리고당을 같이 나눠 먹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반복해서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하게 된다면 상호 배신이 내식 균형이라는 수학적 증명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반복 죄수의 딜레마 게임 상황에서 서로 대갈박을 졸라게 굴려본다면 상호 협력을 오래 지속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이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전략은 상호 협력 카드만 계속 낸다고 좋은 게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겠죠? 예를 들어서 모든 경우에 협력 카드만 내는 전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사 같은 전략은 완전히 배신 카드만 내는 악마 같은 전략에 희생당할 것입니다. 랜덤 전략은 어때요? 상대방이 뭘 낼지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협력과 배신 전략을 완전히 랜덤하게 내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전략들은 상대방이 조금만 머리를 굴린다면 쉽사리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진짜로 전략이 전략스러우려면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로버트 엑셀로드는 반복 죄수의 딜레마 게임 대회를 주최했습니다. 전세계 학자들, 대학원생들, 너드들이 엑셀로드가 생각하지 못한 창의적인 전략을 직접 프로그래밍해서 제출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 코드가 정해진 수인 200회만큼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게임을 시행하기로 하고 제출한 모든 프로그램이 각자 한 번씩 붙을 수 있도록 리그전을 치렀죠. 가장 주목할 만한 전략은 아나톨 라포포프트라는 토론토 대학교 교수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상대방이 배신하면 그 배신을 처벌하고 상대방이 협력하면 우호적으로 상호 협력을 추구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이 전략을 알고리즘화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바로 직전의 턴에서 배신 카드를 냈다면 너는 이번 턴에서는 배신 카드를 내라. 상대방이 바로 직전의 턴에서 협력 카드를 냈다면 이번 턴에서 너는 협력 카드를 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직전에 냈던 상대방의 카드를 따라해라 라는 전략입니다. 아주 단순하죠. 알고리즘은 단순하지만 그 의미는 깊습니다. 상대방이 협력하면 너도 협력하고 상대방이 배신한다면 너도 배신해라. 즉 복수해라. 이 전략은 티포텟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영어로는 당하면 갚는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말고도 더 다양한 전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호 협력하다가도 교활하게도 먼저 배신하는 전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치고 나가서 배신에 존나 달달한 꿀을 빨겠다는 거죠. 티포텟처럼 상호 협력을 하긴 하지만 한 번에 상대방의 배신 카드는 실수라고 치고 관대하게 눈 감아주는 관대한 티포텟 전략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티포텟 전략을 약간만 변형한 것이었습니다. 티포텟보다 먼저 친다, 아니면 티포텟보다 좀 더 관대하다 등등등. 그러나 모두 협력, 모두 배신, 모두 랜덤 전략 외에 티포텟보다 더 간단한 전략은 없었죠. 우승자는
티포텟이었습니다. 간단하다고 할 수 있는 티포텟이 어째서 우승할 수 있었던 걸까요? 다른 프로그램들은 너무 교활하게 머리 굴리다가 점수를 많이 잃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추세를 따져보면 티포텟을 비롯한 협력 위주의 프로그램들이 상위에 올랐습니다. 티포텟보다 약간 더 착한 전략이었던 관대한 티포텟은 티포텟보다 낮은 점수였지만 그래도 상위권이었습니다. 그러나 협력 중에서 먼저 배반을 때려버리는 교활한 프로그램들은 하위권을 면치 못했죠. 협력 위주의 프로그램들이 만나면 서로 협력을 이끌어내서 높은 점수를 얻게 되지만 교활한 프로그램들은 선빵을 갈기는 버릇 때문에 게임이 난장판이 되고 점수가 팍팍 깎이는 현상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렇다면 협력 위주의 프로그램이 더 많은 점수를 올릴 수 있다면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프로그램은 전부 협력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티포텟의 대단한 점은 그것은 상대방의 배신에 대해서 복수를 할 줄 안다는 것이었죠. 전부 협력 프로그램은 복수하는 기능이 없었습니다. 티포텟은 매우 간단한 알고리즘이었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전 게임에서 낸 카드를 똑같이 내라, 상대방을 따라해라 라는 매우 심플한 알고리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 게임에서 트롤 짓을 한 상대방에게 보복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티포텟은 그것의 파생 전략에 비해서 심플하고도 간단한 프로그램이었지만 쓸데없이 머리 굴리지 않고 정직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티포텟 전략을 매우 쉽게 이해하고 곧바로 상호 협력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티포텟보다 복잡한 전략은 상대방 프로그램이 갈피를 잡을 수 없었고 배신의 난장판 속에서 상호 큰 점수를 잃게 되는 배신과 복수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타적인 전략이 이길 수 있다는 걸 깨달았고 이타성이 이기기 위해서 마냥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착하지만 때로는 나를 배신하는 새끼들에게 처절한 복수와 응징도 할 줄 아는 정의의 수호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착한 놈보다는 정의로운 놈이 더 뛰어나다는 겁니다. 정의란 무엇입니까? 티포텟에 의하면 나쁜 새끼들에게 처절한 응징을 가해서 상호 협력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 티포텟 전략이 실제로 진화론에서 어떻게 설명되는지 풍부한 사례를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끝까지 보신 분이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이기적 유전자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필산이었습니다.